우리가 흔히 스노우볼이라고 부르는 그거 아시죠? 투명한 유리구슬인데 막 흔들면 그 안에서 반짝이가 막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바로 그 물건이요. 그 스노우볼이 꼭 사람의 마음 같다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평온하다가도 싹 들었다가 딱 놓으면 눈보라가 확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거짓말처럼 가라앉는 거죠. 우리는 스노우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 위에 쌓인 먼지를 닦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의 마음도 아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오해가 쌓이지 않게 노력하면서요. 삶의 소용돌이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 그게 아마도 우리가 서로에게 건넬 수 있는 위로일 것 같습니다. 이웃집 라디오 시작합니다. (4월 25일) 토요일 이웃집 라디오 첫 곡으로 김광석의 먼지가 되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라디오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이웃집 PD 신혜이석 다니엘입니다. 막 흔들면 그 안에서 눈보라가 치고 가만히 놔두면 금세 가라앉는 스노우볼. 웬 봄날에 스노우볼을 생각하느냐, 뭐 이런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는 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참 계절을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뭐 눈보라라든지 소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떠올려 봤어요. 그럴 때마다 그 이웃이 만약 그런 상태라면 내가 여름일 때에는 온기를 나눠주고 내가 겨울일 때에는 남의 온기를 좀 나눠 갖는 그런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웃집 라디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웃의 진짜 속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있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 이웃집 라디오. 매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되는 라디오 이 커뮤니티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웃들과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호흡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오신 허윤희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요? 궁금한 여러분의 일상을 기웃기웃 해보는 시간, 세상 구석구석 신나는 일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떠나봅니다. 허윤희 리포터의 기웃기웃기웃. 네, 오늘도 이웃기웃기웃 열심히 기웃기웃하신 허윤희 리포터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디를 이웃기웃기웃 네. 하셨을까요? 매년 4월 22일이 네. 지구의 날입니다. 네. 아시는 분들 이제는 뭐 연락도 많이 받으시고 네. 22일 4월 22일 저녁 8시에는 네. 우리 10분간 소등해요라는 연락도 많이 받으시고 네. 네. 2026년 지구의 날 기념 행사로 지난 4월 18일 토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여러 시민들과 또 환경 관련 단체들이 함께하는 네. 그런 의미 있는 행사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저도 좀 녹색 소비가 과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막 이런 걸 더 아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네. 현장에 참여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시기 전에요. 이날의 그 주제는 폐기물 감량을 주제로 하는 그런 행사였거든요. 폐기물 네. 감량. 뭐 이제 쓰레기나 뭐 이런 재활용품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줄이자는 그런 의미에서 네. 슬로건이 이 별을 위해 쓰레기와 이별해요. 오. 잘 얘기해야 돼요. 오. 이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을 위해서 아. 쓰레기와 이별하자. 빠이하자. 이 나름의 그 라임을 살린 그런 언어유희적인 표현이네요. 네. 네. 이미 잘 이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이미 소식을 듣고 SNS 통해서 이 행사가 있다는 걸 알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분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이거 참여해야 되겠다. 또 체험해서 내가 또 모르고 있는 것들을 좀 알아야겠다 하고
해서 시간에서 왔어요. 내가 버리는 재활용 용품이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 플라스틱 유지만 플라스틱 재질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안에 세척을 안 하고 그냥 버릴 때도 있고, 택배를 시켰을 때 그냥 포장재가 과대하게 오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런 것 좀 많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구를 위해. 지구 온난화 중요한 문제고, 네, CO2 줄여야 되고, 네, 재활용품 잘 하고, 그냥 뭔가 페스티벌 분위기로 만들어주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함으로써 나도 조금이라도 뭔가 살릴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 시스템이 이제 되게 정화 장치를 꼼꼼하게 하고 소각 처리를 해서 에너지도 만들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그 주거 환경에 어떻게 돌려주는지 약간 그런 거 알려줘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몰랐던 부분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좀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간장종지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분류가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쓰레기로 버려야 될지 아니면 분리배출해야 될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분리배출을 되도록이면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과정을 다 파봉하고 그걸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그 잘못된 쓰레기가 있으면 페널티를 먹는다고 지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조금 더 소재를 많이 친환경으로 하고, 그리고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나. 모두 다 같이. 와, 그 현장의 분위기가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지는 그쵸. 그런 네. 인터뷰, 시민 인터뷰였습니다. 네. 와. 이미 실천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작은 플라스틱 같은 건 좀 혼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 그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그것을 다 파봉을 하신다는 거죠. 열어서 아, 확인해서 네. 약간 들어있지 않으면 가연성이 아닌 탈 수 없는 쓰레기가 있을 경우에 병이나 뭐 플라스틱 같은 거 넣어서 태우면 안 되잖아요. 네. 이 환경에 바로 그렇죠. 직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그 어떤 자치구나 의 페널티가 주어진다라는 거를 그 부스마다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고, 서울시와 관련된 환경 부서 혹은 기관 또 대학생 동아리 다양한 부스가 홍보를 해서 굉장히 진짜 환경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네. 지난 토요일이 엄청나게 더웠어요. 이 4월이 맞나? 아, 맞아요. 약간 더웠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4월에 이런 날씨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 것도 지구를 걱정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나를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그 서울시와 관련한 그 부서가 자원회수 시설과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 쓰레기 종량제를 버리면,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그 쓰레기를 잘 태워서 거기서 나오는 그 폐열로 인해서, 그러니까 물론 정화 과정을 거치는데 네네. 폐열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열 에너지로 혹은 전기로 네. 이제 순환이 된다라는, 그게 이제 지역의 어떤 어려운 분들에게 또 이제 공급이 되는 그런 선순환의 스토리가 이어진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그런 부서도 있었고요. 그 부스마다 제가 이제 피디님께 사진도 조금 보내드렸는데 네. 그 이름에서 오는 그 재미 있잖아요. 네. 언어유희적인 슬기로운. 그런. 네. 그렇죠. 슬기로운 거절 생활 오. 뭐 이런 대학생 그 단체도 있었고, 지구 이래서 지구가 나아지는 것도 있는데 뭔가 예. 그렇게. 그건 제로 웨이스트 샵의 네.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름도 되게 반짝반짝 빛나게 이름에서 딱 느낌이 오게끔 잘 정하셔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재미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부스에 참여한 다양한 단체들의 목소리, 어떤 의미로 이번 행사에 참여하셨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네. 종량제, 일반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 안에는 가연성 쓰레기만 들어와야 돼요. 탈 수 있는 쓰레기, 가연성 생활 폐기물만 들어와야 된다고 소각을 해서 버리는 폐열을 회수를 해서 그 열로 자원해서 저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인 거예요. 쓰레기를 태워 나온 폐열로 전기나 온수 난방을 생산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셔서도 올바른 쓰레기 버리기를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견학할 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병뚜껑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말 짧은 사용 후에 버리잖아요. 짧은 쓰임 후에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사용을 해보자. 우리 아이디어를 좀 더해서 다시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좀 창의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젠슨왕이 나오고 제2의 일론 머스크가 나오고 버려지는 페트병을 활용을 해가지고 페트병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어떤 그림이든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전구를 넣어서 무드등을 자기만의 무드등을 만드는 건데요. 어디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지구 고쳐 쓰기를 주제로 해서 어떻게 고장난 장난감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다시 쓰고, 그리고 키링 같은 경우 요즘에 많이 인기가 많잖아요. 그것들을 벤치 이용해서 다시 수리하고,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실 바늘로 꿰매서 다시 한번 써보자, 노력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습니다. 지구의 날이니까 당연히 친환경적인 거 많이 구매하면 좋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구매하기 vs 녹색 소비하기 이런 선택지가 나와요. 그때 많이 구매하기를 누르는 친구들이 꽤 나와요. 근데 이때 녹색 소비를 고르면 베스트 엔딩이 나오도록 해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배우면서 많이 전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웃집 라디오 허윤 리포터의 이웃기웃기웃 2026년 지구의 날 매년 4월 22일에 있습니다. 이 날 행사 현장인데요. 4월 18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현장을 우리 허윤 리포터님이 생생하게 담아오셨고 이 현장의 분위기가 막 둥둥둥 하니까 이 함께 이렇게 막 공부하고 말씀해 주시는 이 봉사자 뭐 대학생이든 아니면 활동가님이시든 네. 목소리도 한 톤이 더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말도 빠르시고 네. 예,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하신 어떤 아기 아버님은 이런 행사를 왜 우리가 지구를 위해서 한순간 한순간 노력해야 되는가를 축제 형식으로 하니까 너무 좋다. 가족이 어떤 나들이 왔는데 축제 형식으로 하니까 뭐 페스티벌 느낌이 난다고 막 좋아하셨던 아버님도 계셨는데요. 맨 마지막에 얘기한 그 대학생 봉사자는 학생들이 이제 어린이들이 부모님이랑 그 참여를 해서 뭔가 직접 그 이제 이거는 가연성인지 아닌지를 뭐 해서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직접 체험하게 하는 부스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그 퀴즈를 내서 맞추면 이제 선물을 준다는 건데요. 그 퀴즈가 아까 잠깐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친환경 소재의 제품을 많이 사는 것 대 녹색 소비를 하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하는 거. 이게 어떤 게 정답이냐, 어떤 게 더 환경을 생각하는 쪽인가를 물었을 때, 야, 근데 잘 모르면은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첫 번째 들어가잖아.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럼 친환경 들어가면 무조건 좋은 것 같으니까 네. 그걸 많이 선택한다는 건데 사는 것보다 많이 뭔가를 구매하는 것보단 잘 소비하는 것. 녹색 소비의 의미를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거 필요도를 잘 파악하고.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환경에 반하지 않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물건이 쓰레기 배출에도 영향을 주는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상품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소비하는 것. 그것이 녹색 소비인 건데요. 불편함이 주는 그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어쨌든 나중에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좀 시간은 걸릴지라도 예. 불편함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아까 어떤 분은 그 간장 종지를 어디에 버릴 것인가 이것이 과연 분리가 되는 것인가를 할 때 어떤 전문가 선생님들은 작은 것은 그냥 타는 것에 버려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볼펜 같은 거 저는 좀 갈등이 되기도 하는데 작은 플라스틱이니까 그런데 그 취재에서의 결론은 버리자. 깨끗이 청소해서 예를 들면 그 안에 이제 내용물이 좀 묻어 있는 거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으면 파봉했을 때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어떤 비닐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작은 플라스틱이라도 분리를 해야 된다에 귀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되게 귀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앱 하고 넘기는 거를 한 5초, 10초만 조금 더 내가 투자할 수 있다면 진짜 실천의 길로 간다라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네. 쉽지 않아요. 이 환경을 생각하고 지구를 이 별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으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편함이 따른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네요. 네.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와 서울시가 함께하는 지구의 날 행사였거든요. 이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는 기업과 서울시와 그리고 시민이 함께 거버넌스 위원회예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시스템을 만드는
시민 대표이신 유미호 공동위원장께 이번 행사의 어떤 취지와 그러니까 덜 쓰자 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단순한 행사라기보다 지구의 날 새롭게 지구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하는 날이죠. 올해 우리가 폐기물 문제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그런 약속을 해요. 그래서 주제가 지금 이 별을 위해 쓰레기와 이별해요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바꾸는 것.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인식이 바뀌고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생각 속에서 덜 쓰고 덜 버리는, 그러니까 일회용품 하나, 그리고 과대포장 하나, 그리고 있으니까 그냥 쓰게 되는 거 하나 포기하는 게 사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단순히 쓰레기와만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관심과도 이별하고, 그리고 편리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습관도 이별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지구를 살리고 우리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 녹색 서울 시민위원회 시민대표이신 유미호 공동위원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공동위원장님, 뭐 위원장님 이런 분들 말씀 청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참 그래 새겨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말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순간 뭐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식을 바꾸는 거 내가 다시 마음을 저 이제 간장종지 안 버리기로 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작은 실천 하나. 근데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는 말씀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혼자 하면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알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하면 내 가족부터 내 친척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회사 공동체에 함께 하면 지구가 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네. 또 하필이면 또 이 취재 나가셨던 토요일 광화문 광장 4월 18일에 제가 뉴스 기사 봤던 게 막 떠올라요. 역대급으로 서울이 더운 날이었다. 막 해가지고 맞아요. 맞다 그날이구나. 네, 그때 29도인가 막 올라가서 역대급이었다고 그랬나요?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더움에도 불구하고 기웃기웃 해주신 허이 리포터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더위는. 네, 알겠습니다. 더위 따는 괜찮습니다. 자, 5월에도 구슬땀 흘리시면서 기웃기웃 하실 텐데 네, 잘 부탁드리면서 또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주말 저녁 보내세요. 네. 대한민국 다양한 목소리 공동체의 숨결을 느껴요. 꿈과 희망 공감의 멜로디 토요일 저녁 함께 들어요. 이웃집 라디오 CBBC 라디오 연대의 시간 우리 곁에 모두를 위한 따스한 이야기 이웃집 라디오 지금 시작해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러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토요일 저녁에 라디오 커뮤니티 CBBC 라디오 이웃집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웃집 라디오의 이웃집 PD 신의석 다니엘 PD입니다. 자, 가장 보통의 초대석 시간 여지없이 돌아왔어요. 매주 다양한 분야의 이웃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간. 오늘은 교회에는 약이 되고 세상에는 밥이 되는 언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경동현 편집인님을 모셔봤습니다. 편집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교회의 약이 되고 세상의 밥이 되는 인터넷 독립 언론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서 지금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경동현 안드레아라고 합니다. 이 방송 제목이 이웃집 라디오 굉장히 따뜻한 제목인데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또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경동현 상임이사님 혹은 편집인님 혹은 기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많이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어떤 그 언론인지 살짝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2007년부터 이제 인터넷 언론 카페에 기사를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출발한 것은 2009년입니다. 그 우리 신앙 연구소라고 하는 평신도 중심의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의 방 한 켠을 이렇게 빌려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7년 전에. 그 우리 신학 연구소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여기를 얘기를 하려면 네. 그 우리 신학 연구소는 1994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평신도 중심으로 이 신학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당시 청년들이 모여서 그 꾸린 연구소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주간지 그다음에 지금은 가톨릭 평론이라고 하는 잡지를 내고 있긴 한데 이거를 책을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대중하고 좀 더 소통하기 위해서 언론의 필요성이 좀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우리 신학 연구소에서 제안을 해서 2009년도에 이제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가 시작을 하게 됐고 이제 그때 저는 뭐 개건 기자로도 참여했었고 편집위원장으로도 참여하고 지금은 이제 상임이사라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벌써 이제 17년 정도가 흐른 셈이 됐습니다. 아, 그럼 그 17년의 세월 동안에 어쨌든 처음에부터 쭉 함께 해오신 분이 우리 경동현 편집인님이시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한 것이죠. 아, 네. 아무래도 이게 함께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깊은 존경심이 드러나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여기가 올해로 창간한 지가 이제 17년이 되었고 이 17년 동안 사실은 뭐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도 물론 교회 언론으로 있습니다만 네네. 그 외에 막 이렇게 새로 교회 언론이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언론 활동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러모로 뭐 그 지지도 받아야 되고 또 돈도 필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유지해 오시기 위한 큰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PD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제 생각에는 이 어느 정도의 사명감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뭔가 네네.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열정과 그런 것들을 뜻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서 네네. 지속되어 온 게 네, 아닌가. 맞습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이나 이 교계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번듯한 건물도 있고 이런 인프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좋은 조건에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여건은 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너희들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기사는 그래서 평화방송이나 가톨릭 신문이나 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기사를 좀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게 주로 교계 언론에서 말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좀 저희가 보도하는 데 초점을 좀 두다 보니까 이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후원자들이 계세요. 한 700여 분 가까이 되는 후원자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분들이 매달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이 지금까지 17년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네. 지지를 해주시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17년이 이어졌다. 야, 그러면 그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이 17년 동안이나 이 지금 여기를 지탱해 주실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신 건데 네. 그분들도 이 지금 여기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좀 뭐 했네 이런 마음도 가지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2009년도에 그 용산에서 철거민들 대상으로 하는 그 경찰들 싸움하는 과정에서 용산 참사라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저희 그 지금 여기의 기자들이 거의 용산 참사 현장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 교계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었고요. 네. 그때의 어떤 지금 여기의 모습이 그때 세팅이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마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한국 가톨릭 교회의 어떤 직접적으로 우리 평화방송이라든지 가톨릭 신문이 딱 집어가지고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 캐치해서 대신 얘기해 주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네. 여러 가지 눈치 아닌 눈치를 보느라고 못했던 것들을 대신 이렇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경동현 편집인님 비롯해서 저와 만남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한국교회의 뭐 권위주의라든지 뭐 폐쇄성이라든지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아픈 부분을 이렇게 비판하시기도 해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교회 당국하고 조금 갈등을 빚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지금 여기 기사 중에 이제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 기사들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성소수자 문제를 다룬다거나 노동 현장의 문제를 인권 문제를 다룬다거나 할 때 그 다른 기사보다는 조회수가 좀 높게 올라가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한국 사회에서 이런 문제 젠더 문제잖아요. 이 젠더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교리하고 좀 이렇게 접점이 있는 예민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재정적으로 그 교회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언론사들이 다루기에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후원자들이 이렇게 독립을 그 지원을 해주는 지금 여기 같은 언론사가 나름 이제 독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그 일반 신자분들이 지금 여기를 보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 신자보다는 수도자, 성직자들이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보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네. 초창기에도 이 평화방송이나 그다음에 평화신문, 가톨릭신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미디어 흘겨보기라고 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네. 그 교계 언론들이 정말 제대로 잘 보도를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둔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이런 얘기가 정말 도움이 된다. 우리 실제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어떤 보도의 형태나 가지고 계시는 포지션이 그 수도회의 정신과 조금 맞닿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네네. 수도 성소나 뭐 수도자분들이 이렇게 수도를 하실 때 세상에 좀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좀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약간 소금의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지 않고 있다. 네, 요 정도까지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최근에 지금 여기에서 주목하는 이 시대의 징표는 무엇이고 우리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여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지금 여기가 갖고 있는 시대의 징표를 딱히 지금 여기만 보고 있는 시대의 징표라고 하는 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재위하실 동안 제일 강조했던 게 뭘까를 떠올려 보면 그 함께 걷는다는 의미의 그 시노달리타스 얘기를 꽤 강조를 하셨던 거로 이제 기억이 나고요. 그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게 함께 걷는 교회라고 하는 지향인데 사실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은 뭔가 계속 폐쇄 그 권위주의라든지 성직주의를 얘기할 때 그 성직자나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렇게 뭔가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에 대한 이런 비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이제는 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이 하느님 백성의 구성원들이 함께 가지 않으면 어려운 시기를 지금 저희는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어떻게 하면 이 시노드 교회를 잘 이루어낼 것인가 하는 게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의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될 어떤 시대적인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란시스코 교황님 계셨을 때 그 16차 세계 주교 시노드라고 하는 것을 해서 최종 문서가 나오기까지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 최종 문서를 어떻게 또 실행할 것인지를 2028년까지 또 계획을 세워서 지금 레오 교황님이 하고 계신데 이 과정을 좀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서 실제로 시노드 교회로 가기 위한 어떤 변화의 모멘텀들을 마련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교회로서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 교회의 모습으로서도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네. 우리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경동현 편집인님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여러분께서는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시노달리타스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를 들으시고 이게 대체 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신학연구소에서 또 평신도 영성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했던 분들이 창설한 그런 언론이기 때문에 평신도이지만 그래도 교회에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는 그런 평신도들이 모여있는 단체였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경동현 기자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평신도 신학자이면서 또 이렇게 네네. 기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시는 건데요.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평신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더 뭔가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원래 학부 때는 역사를 전공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학 때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의 경험이 사실은 평신도 신학자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그런 체험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95년도에 이제 서강대학교에 그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종교학과 대학원 그 입시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볼 때 그때 면접장에 같이 들어오셨던 신부님이 이제 두 분이셨는데 그 돌아가신 서공석 신부님하고 이제 정양모 신부님이 네. 면접장에 들어오셔서 평신도가 왜 신학을 하려고 그럽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네. 그다음 얘기가 그 질문은 아니고요. 평신도 신학해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만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자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기억을 돌이켜 보면 30년 전 얘기인데 30년이 지난 지금 뭔가 달라진 게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는 또 그게 이해가 되는데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신학연구소에 이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들어오는 후배들이 또 없고 제 밑에 지금 1명 정도가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명맥이 유지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 지금 교회 청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에 연장선에서 보면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도 젊은 기자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그거 네네. 연장해서 보면 평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하려면 사실은 이 활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어야지 이런 활동들이 가능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평신도들의 목소리는 그냥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흩어지는 목소리로만 있다 보니까 뭔가 의미 있는 목소리로 모아지는 경험들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저는 들고요. 다만 이제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그 청년 신학에 관심 있는 청년들 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2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한 10여 명 정도 청년들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건 꽤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중에서 한 2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서 청년 개공 기자로도 활동을 하고 계셔서 청년들이 그런 갈증이 없는 건 아닌데 이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토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분들하고 조금 뭔가를 자꾸 도모하기 위한 일들을 그런 실험들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경동현 기자님께서 평신도 신학자이시고 또 그런 그 신부님들께서 왜 신학하려고 하냐 하지 마라 네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시면서도 결국 그 과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네, 진짜로 정말 궁금합니다. 왜 신학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으셨을까요? 아까 그 가톨릭 대학생회 활동하면서의 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때 그 같이 모임을 했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거의 교회를 떠난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실제 예전에 그 80년대 그 학생운동 할 때의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그때 체험을 갖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뭐 노동운동 현장을 가거나 뭐 이런 식의 사회 진출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교회에 남아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체험들이 좀 있었고 오히려 그 활동을 하는데 교회가 더 걸림돌로 작용했던 체험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신학을 직접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알고 공부를 해서 이것을 조금 좋은 쪽으로 변화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서 시작한 네네네. 그런 지적 호기심이 여기로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신부님들이 교리나 성서 이런 공부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거는 이제 전공이 사목신학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일상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 복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평신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이 신학 분야도 굉장히 저는 넓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 신학교에는 평신도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은. 네. 제가 알기로는 해화동 신학교도 그 통학생들이 더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뭐 그 라디오 제작팀에도 네네.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석사과정생이 있는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갈증들은 계속 언제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들이 좀 공간들이 마련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우리 경동현 기자님의 이 활동이 쭉 이어져 가지고 우리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합쳐져서 지금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가톨릭 뉴스를 만들어내고 계신데요. 그러면 독자들과의 이 소통 방식에서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가 조금 기성 언론과는 다르게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살짝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주식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조직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할 때 주식회사가 제일 편한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그 한국 독립언론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뉴스타파 함께재단에서 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제 제휴 언론사로 그 가입 신청을 작년에 했는데 네. 주식회사의 형태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제한 사항입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이 성격 자체가 비영리 법인, 공익성이 조금 이제 보장되고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또 저희 후원자들이 저희 굉장히 활동의 원동력인데 그분들한테 기부금 영수증을 또 발급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 독립언론 네트워크의 그 제안을 들으면서 저희가 올해 목표로 잡은 게 이 비영리 법인으로 좀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작업을 이제 올해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향하는 그 교회 약이 되고 세상에 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지금 여기 어떤 지향점하고 조직의 모습도 같이 일치시켜 나가는 게 지금 올해 저희가 조금 해야 되는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편집국도 지금 그 고정형 이 개건 기자 체제로 지금 이제 바꾸려고 거의 제2의 창간에 준하는 그런 쇄신 운동을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이제 이 독자들하고 좀 더 소통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넓혀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변화의 이 딱 지점에 서 계신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웃집 라디오에 모시게 됐네요. 네. 이거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 이렇게 노리고 이렇게 모신 것은 아니지만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저 또 궁금증이 이 편집인으로서 이렇게 네. 계시면은 어떤 기사는 또 조금 다듬어야 더 잘 될 것 같고 어떤 기사는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생각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네네. 또 독자한테 보여지는 면도 있고 또 반응도 있으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들 중에서 나온 기사들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기사나 시리즈가 있으시다면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그 대학 때 가톨릭 학생회 활동했던 체험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그 남아 있는 그때 선후배 동료들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 남아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프란시스코 교황님 회칙 중에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회칙이 있는데 거기에서 더 좋은 정치, 사회적 우회,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종교의 모습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가톨릭 일꾼을 소개하는 인터뷰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 거에. 그거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가톨릭 학생회 활동하면서 같이 알았던 옛날 지인들도 인터뷰를 몇 번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이렇게 그 광주교구의 가톨릭 농민이 활동하는 이름을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 김경호라고 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가톨릭 농민회 회장이신데 네. 그분하고 같이 이제 인터뷰했던 기억. 그다음에 춘천에서 마을 운동을 하고 계시는 후배를 또 인터뷰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가 조금 이렇게 예민한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따뜻한 이런 인터뷰 기사들이 좀 더 애착이 많이 가고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오히려 따뜻함이 세상을과 교회를 바꾸는데 더 큰 힘이 되는 일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기사들이 더 애착이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편견과는 다르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약간 따끔한 기사들보다도 따뜻한 그런 휴머니즘이 묻어있는 그런 시리즈가 네네네. 더 마음에 드는 시리즈다. 이거는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한 가지 것 더 한 같은데. 가지가 더 있는데 네네. 그 아까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노달리타스 아까 제가 그 PD님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이 이웃집 라디오 독자 청취자분들한테 시노달리타스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네네. 그 저희가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하는 또 시리즈들이 있는데 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동두천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작년에 거기 주임 신부님으로 가셔서 한 일 중에 사모기원을 선거로 뽑은 일이 있습니다. 아, 지정하지 않으시고. 네네네. 아, 그러니까 사모기원을 언제 선거를 뽑을 테니까 입후보 하시고 당일날 이제 미사 나오신 신자분들한테 이렇게 종이를 돌려서 투표를 해서 이제 뽑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번 이제 저희 가톨릭 평론에 한번 싣고 지금 여기에다 게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어요. 오. 저희가 그걸 이제 후속 취재를 했습니다. 네. 그 선거를 뽑힌 사무회장님이 정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계실지. 야,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가서 이제 신부님하고 사무회장님, 총무님, 수녀님까지 모아놓고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사무회장님이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 신부님이 나한테 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뭔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신자분들한테 그렇게 보였나 봐요. 사무위원들한테. 네. 선거를 뽑혔기 때문에 실제 뭔가 신자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네. 그렇게 뽑히고 나서 신자분들하고 그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는 걸 보면서 두세 달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하셨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인터뷰하러 간 날 막 우시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게 삶의 현장, 사목 현장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고 이게 양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노드라고 하는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됐고 그 기획으로 지금 이제 시노달리터스 다시 걷는 교회라고 하는 코너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코너도 굉장히 애착이 가고 그 우리 본당이나 교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사목자나 신자분들한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그 칼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정말 시노달리타스 정신에 의해서 하게 되더라도 그 결과값이 항상 이상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에서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당연함이 왜 당연한지를 내가 알아가는 과정이 거기서 배우는 게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해보지는 않거든요. 네. 하면 좋지만 해보질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그 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되게 많은데 네. 저는 그게 지금 시노드 이행 단계에 있는 우리 한국천주교회가 그냥 본당 현장에서 자기 삶의 어떤 기관 안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작은 실험들이지 않을까. 그런 걸 조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좀 요즘 되게 많이 듭니다. 네. 우리 그 경동현 편집인님 말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굉장히 효율화되고 시스템화되어서 그냥 그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떤 방식과 어떤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졌는지도 이제 망각하고 네, 맞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노드 정신과 시노달리타스 이 정신에 의해서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보는 것도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 시스템을 정립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는지를 평신도들이 다 느껴볼 수 있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고 그거를 또 그 현장을 찾아가신다. 재밌는데요. 오늘 이 지금 여기 찾아보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예, 많이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 이웃집 라디오. 오늘은요. 교회에는 약이 되고 세상에는 밥이 되는 언론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경동현 편집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17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를 아끼고 응원하는 독자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또 제작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 라디오 나왔잖아요. 이 자리를 네네네. 빌려서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17년 동안 같이 저희 지금 여기에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분들께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올해 이제 주식회사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 그 기부금 영수증도 이제 가능한 좀 발행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2창간 정도를 생각하면서 지금 변화의 모습을 좀 찾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웃집 라디오 청취자분들께서도 지금 여기 사이트에 한번 들어오셔서 어떤 기사들이 조금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관심을 갖고 또 후원도 해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기부금 영수증도 되는 그런 때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면 이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2024년 12월 달에 비상계엄이 있었잖아요. 네. 그 12월 3일 그 다음 날 국회 앞에서 촛불 응원봉 이 시위가 있었는데 네. 그때 국회 도서관을 나와서 이렇게 시민 한 분이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사회자한테 신청을 해서 노래를 하셨던 자매님이 한 분 계세요. 오. 고하나 리디아라고 하는 분인데 제가 네. 이분 인터뷰도 지금 여기에 이제 한 게 있긴 있는데요. 이분이 그때 거기서 아빌라 성녀 데레사의 기도문으로 만들었다는 그 아무것도 너를이라고 하는 그거를 노래를 무반주로 불렀는데 네.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네. 그 굉장히 그때 센세이션했었어요. 네. 그 영상이 굉장히 많이 조회수가 높이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노래를 좀 들으면서 지금 워낙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평화가 유지되지 않고 있는 네.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이게 가사의 말처럼 그 어지럽거나 혼란케 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가사의 말이 우리 청취자분들한테도 조금 위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노래를 한번 신청을 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신청해주신 아무것도 너를 이 성가를 끝으로 우리 교회에는 약이 되고 세상에는 밥이 되는 언론 가톨릭 뉴스 지금 여기에 경동현 편집인님과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란 무엇이고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다 감탄할 만한 이야기가 있고 각자가 가진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희망을 발견하는 시간이시길 바라면서 이웃집 라디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